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별 장면 아닌데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테토였나요? 그 애가 이제 두려움에 이제 처음에 나우시카를 만나가지고 되게 두려움으로 경계를 하는데 나우시카 손을 내줬는데 걔가 그 두려워서 이제 그 나우시카를 깨우는 나우시카 그걸 참고 너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알아라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하잖아요. 그러고 그 테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우시카의 마음을 서로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하고 경계를 풀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가는 그게 좀 저는 감동적인데 제가 동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저를 보면은 짖어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도망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손에 들고 있는 먹을 거 던져주고 도망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 감정을 다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라퓨타에 이제 테토가 또 나와요. 아시죠? 네. 그 이제 전체 8작품 중에 그 동시 출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어디 나오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셨는데 그냥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좋아하시죠? 많이. 그리고 아까 그 진지 선생님이 감동적이다 했는데 그 감동의 포인트랄까 이런 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편하게 요 장면이 좋았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진진 선생님께서 테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테토를 처음에 달라고 하잖아요. 네, 달라고 유파. 해요. 네, 유파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유파가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근데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기꺼이 자기가 맡으려고 하는 그거에서 그 테토를 또 중간에 어디 뭐 비행 갈 때 가슴에 품잖아요. 그 테토한테 대하는 게 모든 생명을 대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그 나중에 그 원령공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것도 해볼까요? 8회면은 이 거장의 작품을 다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보면서 난 이게 나의 베스트다 뭐 이런 거 꼽아보기도 하고 베스트 커플상 주기도 하고 요 이제 쓰다 버린 키 중에 진짜 아깝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저도 진행을 이렇게 이제 제 줄거리를 잡아서 말씀드릴 테지만 어떤 모티프가 변해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통틀어서 요게 이제 원령공주에 가면은 나우시카처럼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이제 딴 애가 되는 거죠, 딴 애가. 거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인물이 소년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그 캐릭터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미야자키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소년 주인공이 없냐고. 그 이제 당신이 이제 되게 번듯한 설명 많이 준비했는데, 대고 그냥 자기 소녀 좋다고. 그게 이제 제일 그 설득력이 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슴이 제일 큰 애가 걔가 크다 이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가슴은 있어야 지금 기현쌤 말씀하신 걸 품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야자키 주인공 중에 애를 낳는 주인공은 없는데 요 나우시카 있지 않습니까? 나우시카가 애를 낳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슴에 품는다, 이게 되게 직접적으로 테토를 그냥 그 가슴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집어넣기도 하고. 두 번째가 그 꿈 장면에서 오무가 발 밑에 있잖아요. 애기 오무가. 그래서 그거를 정신분석적으로 낳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엄마 포지션으로 확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있고, 물론 뭐 그게 어떤 선생님들 의견이 맞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제 거장의 전 세계를 보는 거니까 특히 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재미있는데 그러면 왜 호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의 엄마로 다 뒤덮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을 계속 극대화시킨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다. 왜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모성의 극대화라고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상충하는 이미지도 있고 특히 나우시카가 엄마인 것 같은데 그 몇 개를 제외하면 나우시카의 직업은 여러분 지금 살롱인데 네 연두쌤 네 그리고 직업이 여러 개 있어요. 직업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전에 이런저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게 우리가 그 1월에 세미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미나. 이게 이제 당신이 그린 만화로는 처음이고 만화로는 이게 끝인 거죠. 만화.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래. 아이고, 죄송해요. 네네. 안 먹어도 돼. 요거는 센가치히로였어. 센가치히로는 거식과 폭식. 네. 그래서 그 저한테는 지금 오늘은 최고봉은 센가치히로에 이르렀는데 매일매일 바뀌기는 하는데요. 나우시카에서 센가치히로에 가는 길은 너무나 멀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그리고 난 그 중간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나우시카를 포함해 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쓰는 그 주인공들의 직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게 나우시카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 소녀가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이언티스트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능해 통역자고. 그 다음에 결국 나는 치료하고 싶다고 원래 그 테피스트리에 따르면 구도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작품에. 그런데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근데 바로 이 다음에 라퓨타만 해도 라퓨타의 그 소녀가 되게 그 이렇게 직업이랄까 어떤 성질 캐릭터에 가진 성질을 되게 단편적인 거를 쭉 이렇게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간다면 나우시카는 그 안에 이제 되게 많은 거를 이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 원화 작업을 이게 만화 작업을 먼저 하셔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돌아오면 이제 가슴이 크다 이런 논의가 있고 그런데 이후로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가슴 사이즈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니까 가슴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히프 사이즈 이거 중요하죠. 포뇨가 히프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 이미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니까 그 아까 그 모성 이런 것도 되게 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테토 이런 거 깨물잖아요.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 왜 깨물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우시카 전체 사람들이 총을 언제 쏘냐면 두려워서 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나우시카가 중간에 그 할아버지가 저 이제 갈게요 이래서 공주님 무기라도 들고 와 있으니까 됐어 이러고 무기도 안 들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총을 버리는 씬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작품의 재미 속으로 원래 이제 강평쌤한테 앞부분에 많이 진행 부탁드려 이래놓고 지금 여기가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네, 또 어떠십니까? 이 작품의 재미, 이 매력. 우리 7월에 같이 보러 가는 거 아시죠? 개봉하면 우리 단체 관람. 단체 관람. 아니 뭐예요? 아니 오늘 진짜 이상해. 아니 제가 잠깐 얘기하면 저는 네. 그 더불어서 기현쌤이 그 다큐멘터리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큐멘터리 주셨는데 같이 공유했나요? 아무튼 이게 너무 제가 좋더라고요. 그 카페에 올려간 것 중에 밑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거의 노동하는 사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게 막 영감이 빛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뭐 진짜 벽돌공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진짜 그 촘촘하게 그 디테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력이 더 큰 인플레이션을 계속 불러오는데 여기서 딱 끊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고 자기도 어느 순간이 되면 뭐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기현 선생님 말한 대로 자기가 마스크도 다 벗고 시끄러우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온갖 그걸 다 맡게 되는 거고 그게 약간 추장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네네네. 나우시카 이미지가. 네. 근데 굉장히 결혼도 안 한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수도 있는 소녀잖아요. 소녀인데 거기서 보니까 약간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네네네. 그 팀도 그렇고 옷이나 이런 것들이 복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락을 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나 아니면은 뭐 좋고 나쁜 것이 딱 나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계속 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려져가지고 그리고 네. 나중에 센가치히로나 딴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뭔가 결이 많이 다르게 아주 네. 좀 심각하고 딴 데는 좀 유쾌하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되게 아무튼 심각하고
막 진짜 그 미세먼지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코로나도 많이 연상시키잖아요. 그 마스크를 딱 쓰는 장면에서. 또 만화 영화하고는 또 그러니까 만화로 된 우리 그 작품하고 체감으로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이게 14년 동안 걸려가지고 쓴 작품이더라고요. 14년 동안 쓰는 와중에 뭘 그렸냐면은 그 라퓨타랑 키키를 그려서 키키가 영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랑 나우시카를 보면 막 무겁잖아요. 무겁고 그리고 나우시카에 또 그런 게 있네요. 나우시카 계속 울잖아요. 막 울고 이렇게도 막 울고 울고 이러는데 이제 눈물도 이렇게 뒤로 가면은 거의 빠지게 되는 건데 아주 나중에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만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스즈키 도시오 프로듀서가 나중에 세월 지나서 나우시카를 다시 봤는데 나우시카가 가진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아니 만화 주인공이잖아. 근데 이 너무 많은 짐을 이렇게 진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만화들을 연재를 하는 동안 한 4번 정도 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왕 나는 만화가가 아니고 애니메이터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만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나는 라면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안 그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떤 주제를 펼쳐 나가는데 이걸 그리다가 당신이 알게 된 게 너무 많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고 요거에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1권 있잖아요. 1권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1권에만 있어요. 1권 뒷면에 이게 우리 그때 읽었는데 1권 뒷면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외길 2번이 부끄럼쟁이 그 다음에 술이 술이 늘 담배 피시잖아요. 담배와 술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소개도 되게 재밌게 해놨고 나우시카의 직접 영향을 받은 두 작품 얘기도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재미있는데 전체적으로 무거울 때 중간에 연재를 그러니까 12년을 쭉 밀고 간 거니까 스케일이 되게 큰 거고 근데 초반에 한 만화책으로 3권 정도 나왔을 때 영화를 한 건가 봐요. 84년에. 84년이니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막 이게 나올 때 그때 한편으로는 키키나 막 이렇게 가벼운 거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장의 세계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작품이 이제 가장 충격을 준 게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 선악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선악이 따로 없는 거를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요. 왜? 주 배경이 어딥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놀자고 만난 건데 만화 영화 보고 왜 이렇게 네네. 그 주 배경이 바람계곡이잖아요. 바람계곡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선생님들 지도상으로 이제 지도를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곡이 바다의 면에 있는데 위에서 부해가 이렇게 내려와요. 부해는 전진하는 숲이잖아요. 숲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바람계곡의 동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또 막 망가진 나라들이 있고 또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서쪽에 이래 크샤나의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공간을 어디를 그리냐면은 바람계곡이 이렇게 주된 거고 거기가 이제 최후의 전투가 치러지잖아요. 그 바람계곡 자체는 선악이 없는 지대이고 경계지대인 거고 거기가 배경이 되고 바람계곡을 인물로 캐릭터를 딱 뽑을 때 다 노인들을 뽑아왔잖아요. 애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쪽에 크샤나의 왕국은 다 군인만 있었고 페지테 쌍둥이의 왕국은 다 망해가지고 거기 좀 가족이 좀 있는데 노인이 특화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런 게 선악을 넘어가는 이미지를 이렇게 담뿍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설계를 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처럼 풍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풍차. 자, 풍차는 그러니까 바람을 미야자키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바람. 첫 번째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 다음에 마지막 지브리 스튜디오 문 닫으면서 만든 작품이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고
중간에 다 애들이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직 아래 그러니까 수직 코드를 되게 많이 쓰고 바람이고 공기 이미지를 많이 쓰시는데 그 의미도 계속 변해가는 것 같고 부해는 그 바람을 수필랑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분위기를 제가 시리어스하게 나오시거든요. 시리어스.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 근데 바람이 이 작품에 불이랑 대비되는 거죠. 불이랑. 그 할아버지들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니 같은 공주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것도 같은 공주인데 참 다르시네요. 이러면서 우리도 불을 쓰는데 조금 쓴다고. 그리고 바람과 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게 이 성질도 되게 다르죠. 불은 없애버려 이런 세계고 그러니까 내가 없애버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은 이 주체주의가 막 활활 타오르는 내가 태울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근데 바람은 맞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나우시카 계속 팔 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돼 하잖아요. 안 돼 하고 안 돼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오모들을 딱 직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 맞아들이는 포즈에 있는 거여서 그 성질도 바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악을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도체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글바다 이렇게 하면 주제문이 있고 글을 쓰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냥 막 그리다가 이야기를 마지막에 자기가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글이랑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시는 건데 왜 그때 바람이 멈춰야 됐는지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모르셨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쯤 멈춰야 될 것 같아. 이러신 것 같은데 그 뒤에 할머니 그 예언자가 그 부족에 돼지가 화났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되게 복합적인 게 그러니까 원령공주보다는 그 자연이 가진 감정의 선을 되게 다채롭게 가져가는데 그 모노노케 힘에는 증오, 분노 이거를 자연을 확 태워가지고 이 증오를 돼지가 노했다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화가 나면 이렇게 조용해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기서 이제 해석을 기현쌤 하고 우리가 같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악이 없는데 그건 바람이 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람이 멈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지어내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일본이 어떤 절대자에게 막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나우시카가 절대자고 모든 사람이 나우시카만 바라만 보는 게 네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게 이게 만화랑은 되게 많이 결이 달라가지고 만화를 제가 이렇게 다시 다 볼 수가 없었는데요. 1권하고 7권만 딱 봐도 결론이 다른데요. 만화책의 나우시카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고 그 가야 되는 게 부해가 점점 확장돼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계속. 그런데 영화 애니메이션은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다시 풍차를 고치고 있잖아요. 애들 비행학교 비행학교 자기 바람계곡에 돌아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되게 미야자키 시간관도 나오는데 앞부분에 되게 신화적으로 이게 그 미야자키 그거에 이 모든 애니메이션에 제가 오프닝이랑 엔딩을 되게 주목하게 됐는데 오프닝이 그 라퓨타도 되게 서사적이에요. 막 옛날에 막 역사적으로 근데 요거랑 토토로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고 토토로 오프닝에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토토로는 토토로가 매우 중요해요. 토토로인데 그 변곡점으로 나우시카를 떠나게 되는 계기, 나우시카의 이 세계관, 이 멸망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되게 묵시록적인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탁 떠나게 되는 계기가 토토로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뭐 그런 거랑 해서 이제 오프닝을 보면은 오프닝에 왜 사도 나오잖아요. 구해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나우시카가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만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도가 된 게 중간에 나오고 끝엔 그냥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내가 구해준다는 명목하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인간이라면 아니 인간을 왜 구해야 된단 말인가. 멸망은 왜 나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되게 사도의 이미지도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봉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미야자키가 그 돈 내고 영화 보는 사람들은 끝을 보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승전결의 마무리 그리고 그 얘기도 근데 미야자키가 원래 바람개비의 나우시카 쓰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강경한 막스주의자여가지고 계급 뭐 그다음에 이 노동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화를 그리시다가 생각이 좀 달라지셨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급이 글쎄 이런 거예요. 좋은 사람은 부자여도 좋고 가난해 그러니까 사람됨 있잖아요. 사람됨이란 게 계급으로 다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처지로 설명될 수 있을까? 내가 그린 걸 공주를 그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공주가 예쁘잖아요. 아니 너무 편견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중문화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리긴 하는데 난 이제 왜 공주를 그렸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공주를 그렸건 가난한 자를 그렸건 좋은 사람을 그리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일본에 그런 운동이 있대요. 무슨 숲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토토로의 숲 운동이라고 그 이름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나가 봐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좋아서 토토로 이름을 허락한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이름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급성.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영웅주의가 막 도드라져서 저도 이렇게 진짜 영웅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보면은 뭐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건 있는데 과학자고 그다음에 그 명상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영웅의 이미지를 좀 다르게 가지려고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전체 서사가 구해라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과 치로는 너무 많이 다른 영웅인데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가는 영웅이라든지 토토로인데 엄마에게 옥수수를 가져줘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되게 일상의 차원에서 그 영웅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네. 그 원더풀 라이프 그 책 좋아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스티븐 제이 골드 그 책 좋아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당시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년대 그 중반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이 감독을 자극시켰을 것 같은데 산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소가 지구별에 처음 떴을 때 그게 독소였잖아요. 산소가 없던 데 적응하던 종에게 갑자기 산소 광합성하는 이게 때문에 산소를 받게 되면 그게 독이었다. 여기가 부해의 이미지 누구에게 독이냐고. 이런 세계관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듄이 또 개봉하지 않습니까? 11월인가요? 듄2. 요거 이제 듄2에 샌드웜이 나오는데 듄1 보셨나요? 이게 오무가 오무 이름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할 때 이게 벌레인데 원래 온만이 밤매옴 여기도 오고 하나가 샌드웜 이거에서 온 거여서 듄 소설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듄을 또 보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브리 자체가 사하라에 부는 바람이잖아요. 모래바람, 모래벌레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고 요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게 이상한 캐릭터를 막 만드시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앤데 감독이 딱 그리면 금방 리얼리티를 획득해가지고 이게 어떤 현실에 돌아다녀도 뭐 전혀 원래 있었던 애처럼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무와 같은 계열에 있는 캐릭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보면
이 토토로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무가 숲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토토로는 씨앗의 신이고 숲의 신이고 사슴신도 되게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무 그리고 오무가 치유하잖아요. 신, 치유자. 이게 자연의 생명력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면 토토로까지 간다고 해서 요런 방식의 이제 이런 진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무를 그릴 때 이게 어쨌든 숲의 주인처럼 이미지화해야 되는데 요거 그 이런 거 되게 그 재미있는데 그런 조각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을 의인화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나무를 가지고 사람처럼 만든 거, 큰 사람.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만들었어, 멋지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기에 아니 그게 자연도 왜소화시키고 사람도 찌그러뜨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무가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잘 모르게끔 의도를 알 수 없게끔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큰 거, 그 거신병도 크잖아요. 지금 이것도 재밌으시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작은 것의 세계에 되게 집중하는데 작품 안에서 큰 것도 너무 크게 잘 그리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기 모순적이라고 막 분열한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종훈쌤이 오무를 따라가시면 되겠네. 네, 종훈쌤. 그래서 오무의 눈이 붉은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은 약간 오르는 이미지고 파란색은 내를 따오는 이미지니까 오무들이 화가 났다가 캄해지면서 파란색 눈으로 바뀌고 그거랑 그 거신 걔는 불을 많이 뽑을 줄 알았는데 혼자 쓰러져 넘어가는 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웃겼어. 아니 이걸 불쌍히 여기셔야지. 걔가 미숙아로 나오잖아요. 미숙아.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까 강비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선악도 가르지 않았는데 기계랑 자연도 가르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무가 그 갑을 둘러가지고 되게 기계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갑이 되게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느낌 오시죠? 꺾이고 들어가는 거가 되게 기계적이고 기계라고 하는 거신병은 이렇게 피나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도처에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과 문화 이거를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계 애니미즘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래가 실은 그 부의 밑에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의 밑에 들어갔을 때 그 나우시카가 아니야 이 안에 죽었는데 안에 물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 파란 거를 저는 이 물의 이미지 이렇게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파란색이 되게 좋은데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빨간 거는 화기고 이게 인간 세계 쪽의 이미지인데 그 오모한테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같이 쓰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 오모가 너무 기계스러워가지고 아, 그것도 되게 숲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 이런 것도 이거 진짜 크잖아요. 또 아시나요? 그리고 첫 장면에서 나우시카가 어떤 애가 그 경계를 넘어왔나? 하여튼 그 두 명의 남자가 낙타 타고 막 도망가는데 막 쫓아오는데 나우시카가 뭐 불어갖고 아, 네네. 야, 여기 너네 영역이 아니야. 니네 영역으로 가. 막 그렇게 달래는 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아, 네, 우리 그 종쌤 포인트는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는 거고, 달래고,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동물이랑. 근데 그 달래는 게 아까 조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달래는 게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진심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피리를 불고 네네. 달래도 여기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들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 피리로도 안 통한다고. 네, 너무 많이 좋았어요. 피리로도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피리로 통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잠재워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잠깐 섬광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빨간색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니 인간이고 뭐고 기계고 열받으면 빨개져야 눈이 벌개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충혈돼가지고 그 뭐 진짜 이게 혈안됐다고 그러잖아요. 혈안됐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네. 그, 그, 그래서 센과 치히로의,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언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지대한 것 같아요. 근데 나우시카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대해서 말고 저쪽을 그 오무 쪽을 향해서 미안해, 아프지. 지금 이게 되게 그 이 언어가 이 나우시카의 말인 거죠. 이게 나중에 토토로 이렇게 이제 작품을 옮길 때마다 주 캐릭터가 쓰는 말의 그 단어의 그 배분도 있지 않습니까? 배분도. 근데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르죠. 그냥 감사를 전면적으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말에도 되게 강조점을 저기 딴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중간에 그 오무 껍데기 들고 가다가 누가 무슨 일이 있어 이러다가 벌레 잘못 밟잖아요. 저는 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기억나시죠? 놀던 벌레를 자기 갈 길 바빠가지고 확 밟았는데 미안 이러고 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순정하게 누구를 완전히 뭐 보호할 수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서 치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정서가 이런 미안하다 이런 게 가볍거나 무겁거나 나우시카를 이렇게 충실하게 채우는 어떤 태도 같고, 그리고 나우시카도 사람 많이 죽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다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화염에 덮이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이 자기가 증오에 먹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원령공주고, 근데 그러니까 원령공주라는 작품, 우리가 어떻게 증오에 먹히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나우시카는 거기를 이제 되게 가뿐하게 넘어가지고 스케일을 좀 크게, 그러니까 많은 경우 멀리서 잡았다고. 근데 아니 근데 풀세님. 저는 아이고 되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맞았네. 아유 큰일 났군. 이게 한쪽은 불이고 선생님 말처럼 한쪽은 물과 바람이고, 나우시카가 계속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비행사였고 바람을 타는데 이게 바람이 좀 정처없고 그런 이미지 같은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었는데, 너무 분노를 풀어주는 게, 야 무리 속에 있기만 하면 돼 이 새끼를. 그래서 그 네네네. 무리 계속 마을도 그렇게 무리로 나오고, 어무의 분노를 풀어주는 게 결국 새끼를 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과 이미지와 또 한쪽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네네네. 돼. 맞아요. 그런 이미지, 그런 거. 무리를 새끼 돌려주니까 그 조그만 새끼 때문에 오무가 분노를 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다음에 오무의 실이 계속 나와가지고 나우시카를 막 치료해주고 막 그러는 거, 그런 끈 같은 이미지 계속. 그래서 이 또 곤충이 이렇게 우리 인간 오염을 다 정화해준다고. 이 온갖 세상에 정화해주는 게 곤충 아니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굉장히 곤충하고의 그런 능력도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진정한 사랑이야 이러고 가서 거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생각하는 사랑의 원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그러니까 이제 보이 및 걸, 이게 이제 소년이 소녀를 만나다 모티프가, 이게 이제 그 동화 분석이나 옛날 얘기, 구태연의 얘기 분석할 때 그리고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분석할 때 이 청춘 남녀의 만남이 이야기 전체를 끌어나가는 게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도 많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원형은 되게 이종적이고 그렇게 있는 거죠. 하쿠를 사랑하고 포녀도 자기 물고기인데 인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도약과 비약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헌신 요 모티프를 넣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사랑의 정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신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죠? 이름이 토토로이신 신화 네네, 있잖아요. 신화처럼 맨 나중에 네네네. 이렇게 푸른 물결에 이렇게 네.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황금 물결에 나타난다고 할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네. 이미지가 전혀 그게 아닌데, 그 결국은 푸른 옷이라는 게 오모의 그 네. 피로 물들인 걸로 이게 되는 네. 그런 게 일종의 뭐 아기장수 신화예요. 이게 뭐 뭐예요. 네. 그게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은 그 피로 물든 그 옷이 자기 옷 아니거든요. 그죠, 남의 옷이었죠. 이제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쏘지 말라고 바람계곡에 한 거. 돌아오면 곤란한데, 이미 이제 자기 옷을 벗고 출발해가지고
다른 부족의 딸이 됐다가 이 피를 뒤집어서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는 전진하는 중인데 바람계곡에 돌아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축약되어 있기도 하고 신화 그렇죠. 그런데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봉을 들었는데 그 봉 대신에 오무에 이렇게 촉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화적으로 앞에 예언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 이게 듄에 똑같이 나오는데 듄 혹시 좋아하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혹시 손이라도 들어볼까요? 듄. 자, 보신 분만 네, 우리 부교재니까 급히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모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미야자키 영향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데 이 위 사막의 별을 구해줄 지도자가 올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심어놨어. 이렇게 이제 풀기는 하는데요. 이게 미야자키의 시각관이 어떤 거냐면은 세상이 반복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고 또 이렇고 그러니까 세계가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될 거야라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그러니까 진보 이런 건 없는 걸 미야자키예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른 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풀쌤이 네 거대한 모래벌레처럼 하품을 하셔가지고 자 풀쌤 그렇게 풀쌤은 저기 하품을 하고 선생님 왜 사회자인데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손을 들고 계시는 지금. 네네네. 선생님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약간 여기 영화 안에서 나우시카가 되게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해결하는 약간 좀 전지적인 좀 위치에 가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언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읽으면서 약간 기독교의 예수의 느낌도 좀 난다고 느껴졌거든요. 네네. 파란 옷을 입은 봉을 든 사람의 네네네. 이미지도 그렇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누가 구원하는 예수가 누가 이렇게 도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좀 품어 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우시카는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너무 도드라지죠. 너무나 도드라지고. 근데, 이제 그런 영웅주의, 아까 종쌤 말씀하신 영웅주의, 메시아주의,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런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메시지잖아. 내가 하면 되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요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게 설정이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설정이 돼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뒷작품이라든지 키키라든지 라퓨타 이런 거에 이 이미지가 한 번 더 쭉 나온다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의 영웅주의 이런 거를 더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만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만화는 이제 그렇게 그것도 영웅인데 세계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우시카가 계속 이렇게 그런 미션으로부터 자기 회의하는 시간에 작품이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나온 키키라든가 이 영웅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라퓨타의 그 애들도 영웅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런 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싶고 또 붉은 돼지 이런 작품 있지 않습니까? 붉은 돼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붉은 돼지의 영웅은 돼지가 됐잖아요. 그 원래 전쟁 영웅인데 전쟁 영웅이 되느니 나 돼지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돼지가 돼서 자기 전쟁 기술을 그 동네 깡패랑 싸우는 데 쓰고 어떤 영웅주의에 대한 태도 요거를 계속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웅 중에서도 보면 제가 이게 네, 거기서 영웅이 영웅이 바로 알아본 게 아니라 계속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 할머니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네. 저기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눈을 못 보는 할머니가 그걸 듣고 이걸 전달하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할머니가 눈을 못 보게 하는 설정이지 않나. 그냥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설정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도 되게 저는 다르게 네. 생각했는데 네네네. 마지막에 할머니가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꼬마애들이 묘사를 관찰한 걸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전설에 그 사람들이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뷰티풀 모르니까 아름답다고 했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원래 눈이 보였는데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된 할머니구나. 왜냐하면 같으니까 이미지를 그려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되게 인상이 깊어갖고 네네. 네 이게 이런, 그랬습니다. 네네네.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만화 영화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는데, 원래 예언자가 눈 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법칙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언자인데 눈을 뜨고 이거는 자격이 일단 요건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너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못 보는데 왜 네가 예언자야? 이래서 문학사 안에서 호메로스도 눈이 멀었다고 하고 예언자는 그러니까 서양 회화라든지 어떤 얘기에 그분이 눈이 멀었어 이것만 한 줄만 나와도 아 쟤는 뭐 다른 거 보는구나. 보바리 부인에도 눈먼에 나올 걸. 이 몇 가지가 그게 나중에 오면은 광인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클리셰가 있다. 요것도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종훈 쌤이랑 강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안에서 이 할머니가 눈이 멀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작품 안에도 있고 여기서 요거를 이제 제가 준비해 왔던 걸로 확 이렇게 시작을 네, 종훈 쌤.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제가 세종실록을 읽을 때 네, 비가 세종실록. 비가 안 오면 네, 그 장님들한테 빌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그렇죠. 이제 되게 제가 그 신화의 식탁이라는 그 원고를 썼는데 장님 이런 얘기를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빨간 줄 다 왔는데 그 차별적 표현이니까 다 수정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정상이 아닌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가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2 때 그 사람을 써가지고 안 된 걸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님이요 뭐 어떤 조건에 따른 건데요. 뭐 많이 보고되는 의뢰 같은 걸 보면은 말랐는데 적셔라 이럴 경우에 이렇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높아졌는데 낮아져라 이렇게 이제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 장님이라는 기호는 되게 예지력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을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카메라 그냥 안 쓰신대요. 그러니까 찍지 않는 거예요. 찍지 않고 계속해서 그 풍경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흡수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브리의 뭐 애니메이터들이나 잘 그린다는 애가 이렇게 입사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 그린 걸 딱 갖고 오면은 이게 본인이 제일 잘 그린 건데 예를 들면 하늘을 제일 잘 그린다. 뭐 건물을 제일 잘 그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상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구현한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야자키가 원하는 거는 네가 본 거. 네 인생에서 가장 그 잘이라고 할 만한 풍경이 어떤 건가를 응축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애니메이터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건 글 쓰는 우리한테도 되게 그 말의 길을도 그렇게 닦을 수 있으면 너무 멋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작품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예를 들면 이 나우시카도 원작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날개에 따르면은 원래 이게 오디세이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디세이아의 원래 그 오디세우스를 약간 위로해주는 어떤 섬나라 공주인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되게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소사전 이런 거 캐릭터만 잠깐 설명한 몇 줄. 근데 그 소사전이 나우시카를 너무 멋지게 묘사해가지고 반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일본의 동화 중에 벌레를 사랑한 아가씨 이런 동화가 있었대요. 근데 아니 그 시대에 벌레를 사랑하면 귀족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걔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 이 두 개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읽고 보고 한 모든 거를 어떤 그려내고 싶은 세계 안에 계속 응축해서 들어가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나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두고붙고 왔던 모든 게 이렇게 오는 과정을 그리면서 계속 찾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나우시카라는 게 미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 대신에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걸 수도 있고 선악이 가르는 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막 붙어서 이게 어떤 세계인 걸까를 사막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막 하다가 그리다가 이런 세계가 있어라고 감을 잡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작품이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쓰자 이게 아니고 저 밑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세계는 그럼 어디 있는 세계냐면은 손 밑에 있는 세계인데 사실은 내 머리 위에 원래 있던 세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요거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마무시한 게 편집이 되는데 이게 한 세계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세계가 그러면 그 세계 안에 이제 그 세계 안에 그 법칙이 또 만들어져서 이 세계는 이런 건 못 들어와, 이런 캐릭터는 못 들어와, 이렇게 조합이 되어 가게 되면 여기서 아까 종훈쌤이랑 강비쌤 말씀하시듯이 할머니가 눈을 뜰 수도 있고 뜰 수도 그거는 이제 이 이미지가 온 건데 앞을 못 본다는 걸 더 극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마감 시간 안에 여기도 이제 마감이 중요한데 마감 시간 안에 막 그리다 보면 이런 세계를 내가 그릴 수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럼 그 세계는 이제 원래 있던 세계가 돼서 그 세계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느낌이 너무 저는 좋던데 그러니까 생가치로 제가 아까 그 나우시카가 그 오무의 껍데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벌레 하나를 밟았는데 근데 저는 그 디테일 제가 생각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놀라운 세계는 세 가지 포인트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디테일인데 디테일이 많다가 아니고 왜 이거를 집어넣었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 서사에 관계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나우시카가 누구 구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무 있잖아요. 오무가 기분 좋을 때 움직이는 거랑 빡쳐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그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나오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를 묘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철학이랑 그 세계 안에서 살려면 이런 형태를 가지면 요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그리려면은 세계를 하나를 계속 품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우시카가 그 오무의 껍데기에서 떼어내서 누굴 구하러 가기 전에 이 정도 부회에는 요 정도 크기의 뭐가 그 밑에 없을 리 없어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 나우시카의 경우에는 만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계속 되어 나가는데 이후의 작품은 제가 그 강필쌤이 연구실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원화집 이런 거를 이렇게 대원 출판사 거기서 이제 샀는데 보면 보통은 그 도면을 다 그리죠, 도면을. 그리고 바람계곡에 그 나우시칸의 그 성 있잖아요. 성도 도면이 다 있고 그것 속에서 이 정도 되면 이 유리창은 부러질만 해. 왜냐하면 세월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니까 감동의 포인트 첫 번째가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을 만들려면 어떤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해가지고 디테일이 법칙적으로 딱 정해져서 그게 보는 사람한테 정말 구체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나우시카 이런 말고 어떤 세계가 있어. 전 이 느낌이 여행의 느낌 같거든요. 제주도만 갔다 와도 그래 난 여기 있는데 그 고산리에 계셨던 어떤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지금 밥하시겠네. 뭐 이런 게 드문드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되게 이거를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그려내고 싶어도 그 인간이 뭘 먹고 어떻게 걷고 그 인간이 걷는 땅이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모두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려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디테일이 세계관 속에서 나오고 그럼 그 세계관은 또 어떻게 얻게 됐냐.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명시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궁금하다고 인간이 어떤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그 선악을 넘어서기도 하고 누가 그러니까
그 센과 치히로의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잖아요. 돼지로 변한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나다 보니까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껌댕 먼지들이 제가 막 얘기해도 되나요? 나중에 보실 건데 대충 할게요, 대충. 그래서 껌댕 먼지들이 나가지고 운동화를 딱 찾아줘. 그러면 얘가 운동화를 신을 때 애들이 탁탁 그 신이 지 발이랑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 신체는 빨리 달리고 싶어도 신이랑 맞추려면 이게 다 하는 그 디테일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세계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서 나오면 그런 세계가 어딘가에 그게 다 환상인데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풍요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온 느낌처럼. 되게 이게 좀 사람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에 감동한 거는 움직임인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주는 움직임. 미야자키 하야오는 왜 만화를 안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지 이게 이제 또 그 출발점 반환점 요 인터뷰 집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우시카라는 거를 보면 이것도 충분한데 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드신 거야? 이렇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사 영화가 아니고 만화 영화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감상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질이 다른 활력을 주는데 이 활력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좀 신선하게 만든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만화라는 게 보통 컷이잖아요, 컷. 미야자키 하야오는 컷의 진행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뭐냐면 연속이에요. 근데 실사일 경우에 제가 감독이면 풀센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면 연속이 만들어지는데 애니메이션은 장면 단위가 너무 짧게 슬라이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다큐를 보면 종이를 넘겨가면서 이게 그리려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공부 안 될 때 정석에 저 많이 그렸는데 모자 그려가지고 오르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것도 재밌지만 제대로 하려 치면은 동작을 게다가 저는 뭐 무슨 사람 하나 그리지만 많은 게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가 게다가 바람을 탄다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바람은 사실 테크니컬한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노이즈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장면의 그 여백이 되게 많잖아요. 여백을 애니메이터가 계속해서 이 의식의 선으로 이렇게 엮어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과 장면 사이에서 연결을 해내야 되는 강한 그 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연결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되게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주는 거고 요게 만화 영화인데 되게 활기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첫 번째로는 왜 바람을 이렇게 좋아하시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이 생테쥐베리의 인간의 돼지. 그 어린 왕자 말고 인간의 돼지. 어린 왕자도 좋아하시는데 인간의 돼지가 그 비행사 얘기인데 비행을 하는 게 뭐냐면 비행을 하려면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초기 비행기. 그리고 비행이 우리 송골매를 찾아서 이것도 읽어보면 알지만 그냥 갈 수가 없이 높낮이를 경험하는 거고 각각의 높이마다 다른 풍경을 이렇게 계속 감수해 가야 되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보다 이룩한다라는 자유의 이미지가 비행에는 들어가고 근데 그 자유가 좋아 이게 아니고 다른 관점을 감당할 능력과 관계되어 있어서 바람을 탄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의 다른 삶을 동시조망할 수 있는 능력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면 말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장면 사이에 에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이 종이를 넘길 때 에어가 계속 들어가서 이게 약간 유동적인 이미지도 많이 주고 사실은 세상에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활기와 연속이라는 게 우리 삶의 여유랄까? 풀쌤이 아침에 출근해야 돼.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그리면 출근의 장면마다 바람을 다 넣어가지고 출근하다가 꽃을 보고 근데 실은 우리의 삶이 나는 출근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다 다른 세계가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식에서 연주쌤이 출근해!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 물론 다른 애니메이션 제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분석을 한 건 아닌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바람론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다양한 게 유동성, 움직이는 세계, 그리고 이게 타야 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주는 어떤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동의 내용적인 감동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만약에 소설을 분석하는 거면은 뭐 언어적인 씬을 분석하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예술의 독특한 진료적 관점에서 접근을 그냥 제가 해보면은 하나가 이 디테일을,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3D는 안 되는 거예요. 3D는 계산한 움직임이고, 그거는 계산이 이미 표준화된 계산을 따르고 있고, 여백이라고 하는 간섭의 가능성을 다 쳐낸 계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당신 다 그릴 수 없어가지고 3D 그 애니메이터를 쓰기는 하지만 정말 경쟁하듯이 이렇게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 디테일은 세계관에서 나오고, 세계관은 자기의 경험과 이 세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어떤 세계를 보고 싶은가에 대한 비전이죠. 이게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대단히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다. 이 바람론이 페이지마다 들어가는 삶의 여유와 가능성을 보고 간다. 이런 틀 안에서 이 감독의 영화를 이제 메시지를 딱 얹어서 읽으면 그 메시지가 활기를 이렇게 갖게 되면서, 그게 아주 단순한데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벌레를 사랑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주제가 그 울림을 되게 이렇게 크게 가지고 가게 하는 물질적 그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두 개를 생각을 해보고, 여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애니메이션에서 연속을 만들 때 혹은 그 아마 소설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장면과 장면에 소설도 이 페이지를 계속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화장편 이러면은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걸 1시간 안에 거머쥐어야 되잖아요. 이게 언어 기술인데, 단편보다 그래서 시간 조작하는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장편 소설 작가는. 근데 그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중간에 시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상식적인 지도를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그냥 시공간적 연속의 틀을 소설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가기만 해도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떤 연속을 만들면 되냐면, 소설에서는 풍경을,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나우시카가 있다 이거 말고 나우시카가 본 세계를 보여주면 돼. 그럼 연속이 일어나. 나우시카의 정서만 따라가면 연속에 계속 슬픔이 이어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야자키가 쓰는 방법은 세계에 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세계라는 게 완벽하게 짜맞춰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틈과 여유로 계속 활력을 부여받는 세계이고, 그 세계에는 또 이제 나중 작품을 더 말씀드리면은 공략 같은 게 있어요. 그 나우시카의 그 꼬마 애들이 이제 이제 그 암호 되는 거 기억나세요? 야, 암호 되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왜 필요해?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 걸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약속이 있다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지고 가면, 선악은 없지만 약속은 있고, 그 약속은 누구의 주제를 받느냐면 바람이고 숲이고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러면 센가치로 전체가 약속론이잖아요. 말한 걸 지켜, 계약서를 써. 이렇게 됐고, 근데 포뇨 같은 경우는 이제 약속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가 이 테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작품 전체에서 변주와 이렇게 급전도 일어나는데, 요렇게 이제 재밌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1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그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도 안 지루한데, 우리는 숙제도 많고 지금 공부도 너무 많아가지고 안 지루한데, 우울증, 권태, 외로움 이런 게 이제 또 사실은 넘쳐나는 시대이기도 하고, 숙제를 안 할 때 언제든지 저를 엄습할 어떤 정서 중에 우울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활력, 애니메이션이 주는 어떤 생기 이런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부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나우시카는 들어가도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기 이제 진행을 강 선생님이 해주시면은 돼요. 뭐 아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들으셨는데 하시죠. 아니 네. 들으셨는데 어, 수영 쌤이 뭔가 하실 얘기가 많은 표정이야. 절레절레? 서운하게. 서운해요. 네. 요거 어떠십니까? 요거 제가 애니메이션이란 뭘까를 다 아는 얘기인가? 저한테 너무 새로워가지고 세계가 그리면서 발견이 된다는 게, 그리고 그 다큐를 보면은,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그때 토토로 선생님이 저 같은 거를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그 미야자키 뮤지엄에 이렇게 갔는데, 그 뮤지엄을 만드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그 작업실을 그 뮤지엄으로 만들었는데, 막 쓰다 남은 연필, 그다음에 종이,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미야자키가 그린 건데 나 하나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를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미야자키가 이런 숲을 비교가 되게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종이를 버리다니 난 모순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좀 그렇죠. 선생님 이게 진짜 정석으로 이렇게만 해도 여기서 사람이 요만큼 가는 것도 몇 장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냥 네, 간단한 장면도. 근데 이 전체 화면이 막 움직인다. 그럼 얘가 이 앵글에서 이 앵글이면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 이거는 하나씩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네, 그림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시간이 넘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럼 이게 그 장수가 거기 이게 있는 이제 사람 그 개념은 작업자들이 몇 이렇더라고요. 명이나 돼서 그걸 몇 년 네네. 동안 해야 되는 건지는 그 작업.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작화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두 미야자키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을 못하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게 발상의 단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 이미지를 가지려고 계속 숲, 다리, 사람, 인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로 가기 전에도 늘 많은 걸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세계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유바바 얼굴 커지는 것도 되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세계가 하나 결정이 되면은. 그런데 발상의 단계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리는 건데, 이게 이런 주제로 요 정도 세팅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스토리보드를 만드신대요. 그 스토리보드가 뭐냐면은 사컷 안에 뭐 집어넣는 거, 만화처럼. 스토리보드가 이게 그 제가 그거를 아까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칸 안에 이런 걸 스토리보드를 그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거를 그려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릴 때 스토리보드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거의 구현이 될 때 이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달려들고, 거기서 이제 약간 채색을 하고 실제로 색을 입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색을 입힐 때도 그 책임자가 번호를 다, 그러니까 뭐 색표가 있겠죠. 그걸 딱 그러니까 빈칸에 다 그려주면 그거를 그 장면 안에서 n분의 1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작화라고 하는데, 색칠 입히기 전 단계에 자기 원 이미지, 스토리보드에 들어가는 원 이미지를 원화라고 하고, 그 원 이미지를 만화에 한 장면 있잖아요. 만화에 뭐 오무가 하나 나왔다, 이게 원화인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동화를 만드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 전후로. 그런 거를 하는데, 원화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동화를, 그게 원화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받쳐주면 동화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이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움직임 자체가 다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작품인지 결국 날짜 못 맞추고 돈 안 돼서 한국에 외주 줬다고. 근데 보통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렇게 다 분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브리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썼고, 14년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일단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협동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느낌 오시죠? 미야자키 하야오 머리에서 스토리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려봐야 안다고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물리는 거예요. 죽어라 그렸는데. 그래서 이 미야자키 이거 바람계곡 나우시카 이후에 뭐
여러 훌륭한 애니메이터들이 올 뻔했는데 같이 일 못하겠어. 많이 이렇게 너무 권위적이시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당신의 이거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관계도 되게 있는데 이 팀을 되게 중요시해서 스토리보드를 계속 그려나가면 어느 때 미야자키의 생각인데 모두의 생각이 된대요. 그런 단계에 이르면 이제 진짜 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몇십 년의 파트너가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소모적이기도 하고, 놀랍죠, 놀라워. 그 움직임이 사람 손으로만. 근데 절대로 디지털로 안 간다가 기조이고, 새 영화를 디지털로 안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7월에 그 영화가 어떤 형태일 건지가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모든 거가 딱 중단된 작품이어가지고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정말로 은퇴하시려고 진짜 하셨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